예, 햇바 해피 바이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한 분이라도 대화의 상대가 있고 들을 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오늘 방송도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인터넷 방송 매체 중에 진보 쪽에서는 망치 부인이라는 분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수 쪽에서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정규제 TV, 벌레 소년, 무슨 여성분이 하는 정치 지망 정모 씨라고 하는 분, 그리고 하여튼 대한 애국당이라고 관련되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아주 여러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는 활동하고, 실시간 방송을 할 때에 1000명 가까이, 적은 분은 500여 명, 그리고 어느 정도 한 1000명 정도는 시청하는 분들이 실시간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내용을 들어보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망치 부인이라는 분은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 방송국 홈피에도 본인이 그냥 종편 채널들 편파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도 그 편파 방송 대응하기 위해서 편파적으로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죠. 그래서 현 정부를 지지하는 진보 진영의 입장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참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여러 가지 발견이 되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하고 정확히 일치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지지하는 또는 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 전체적으로 지지인데 약간 반대 이러면은 그 방송으로 제가 만족을 했을 텐데 그렇진 않았어요. 또 한편으로 이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이 우파 보수 진영에서 제가 보기에는 대한애국당 간판을 걸고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하는 방송을 봤는데 이것도 참 보기에 불편해요. 어디 외부 시위 집회 장면을 이렇게 방영하는 걸 봤는데, 나이 드신, 저도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닌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마이크를 잡고 하시는 말씀들이 상당히 거칠고 설득력이라보다는 너무 감정에 우선해가지고, 또 어떤 분 방송을 이제 유튜브 보수 진영 방송을 틀었는데 전화로 통화하면서 막 서로 싸우더라고요. 욕하고. 그래서 좀 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생각해낸 것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나도 한번 방송을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거 듣기 전에 꾼맨 TV라고 하는 아프리카 BJ, 체코에 사시는 아프리카 BJ를 통해서 이게 1인 방송의 좋은 점이구나. 승마 클럽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승마도 가르치고, 또 자연 속에서 야외 승마도 하고, 물론 먹방이나 다른 쪽은 제가 별로 관심 없는데 제가 동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시청자들도 거의 많을 때는 1000명까지 이제 하고,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처음 본 거죠. 별풍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돈을 방송 진행자에게 계속해서 쏘아주더라고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발견을 하고서, 왜냐하면 제가 아프리카 TV를 그전에는 쓰레기 방송이라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홀딱 벗는다, 무슨 게임만 한다, 이렇게만 들었기 때문에 방문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그분 영상을 보고서 아프리카 TV에 이제 아이디를
만들고 그분 봤죠. 이제 그 보다가 망치부인도 보고 이제 아프리카 TV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1인 방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다가 저도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도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있는 동안에는 제가 오후에 주로 시간이 있는데요. 시간 이런 소통하고자 또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와 대화해 보고자 방송을 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요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전부터 많은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한국 사회에서 수직적인 문화, 위아래의 수직적인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 발전은 특히 의식 세계의 발전은 참 어렵다. 그러면 이 수직 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유교적인 전통이 600년 이상, 500년 이상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 언어 습관, 특히 존댓말을 사용하는 이 언어 습관이 둘 다 양측에서 위아래 모두 다 존댓말을 사용하면은 부담이 없는데 위에서는 존댓말을 쓰고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은 존댓말을 쓰고 낮은 사람은 이제 반대죠. 높은 사람에게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존댓말을 쓰고 거꾸로 위에서는 이제 이 하대하는 그냥 일반 언어 평어를 쓰는데 이것이 큰 문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분들이나 지위가 낮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존댓말을 써요. 근데 존댓말을 쓰는데 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 체가 아니라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은 약간 톤이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고 또 나이가 드신 분,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또는 지위가 높으신 그런 분들도 이제 아랫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분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은 누그러진다 이거죠. 서로 간격이.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세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나 조금씩 시도를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 세대 이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말들을 할 것으로 기대가 돼요. 그래서 단순히 유교적인 그 사고방식, 나이가 많으면 옳다거든요. 사실은 나이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근데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유교라는 이념이 국가 정책으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게 실행이 됐어요.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같은 몸이다.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임금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백성을 사랑했다면 상관없죠. 뭐 반말을 하든 존댓말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용한다는 거죠. 그런 이념을.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게 아니라 아주 압박하고 또는 스스로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그 지도자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이념 성향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언어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방송 언어도 제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저도 참 익숙하지는 않아요. 제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도 처음에는 뭐 이상하게 생각했으니까요. 너무 거리감이 있다 이거죠. 반말을 하면은 친근감이 있는데 이게 했어요, 저랬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오랫동안 몇십 년, 10년 넘게 한 게 아니고 최근 몇 년 사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또 그렇게 방송이나 채팅창에 요체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입장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이디를 해피 바이킹이라고 만들었는데 왜 해피 바이킹이냐?
이제 바이킹 국가들을 보통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라고 하고 그 옆에 바이킹 국가들하고 하도 오랫동안 살아서 비슷해진 나라가 있어요. 조금 언어도 다르고 종족도 다르지만 핀란드. 이 다섯 나라는 북유럽 국가라고 보통 칭하는데 유엔에서 매년 초에 발표하는 행복지수 탑 10에 항상 들어가는 나라들이에요. 가장 행복한 나라들 중에 하나고 뭐 국민소득도 높지만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세금을 50% 정도 내도 그다지 그렇게 막 억울하거나 압박감을 느끼지는 않는 나라. 물론 소수는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수가 그런 건 아니에요. 다수가 불만이면 나라가 바뀌겠죠. 근데 다수는 만족하고 소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민도 가고 그러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바이킹 국가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로 보는데 스웨덴에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스웨덴 의회의 현실을 보는 그 방영한 EBS 뉴스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지금도 떠 있을 거예요. 스웨덴 의회 의원들이 우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해요. 비서가 한 사람당 한 사람도 아니고 두세 사람당 한 사람. 그리고 모든 활동 자료는 자기 인터넷에 기록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출장을 갔다 왔다. 그러면 그 관련 비용 그 증빙 서류까지 전부 다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누구를 만났다. 또 어떤 점심을 먹었다. 돈을 누가 냈다. 이것을 유권자들이 투명하게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스웨덴은 그 인구가 약 1000만 명인데 의원은 한 350명 정도, 349명인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많죠. 그 많은데도 거기에 따르는 보좌관들은 없다 이거죠. 개인 보좌관은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의장도 거기 의회 의장도 그 비서 하나 두고 혼자 다 하더라고요. 혼자. 그리고 이제 그 나라 자체가 문화가 자전거 문화이기 때문에 도심 내에서 그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이 차를 끌고 이동하는 거는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다른 도시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차도 이용해요. 근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한다. 심지어는 총리도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장면들이 유튜브에 보면 또 있어요.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놀라는 것은 사회가 너무너무 투명하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50% 정도 또는 그 이상, 아주 부자들은 50% 이상이더라고요. 그 이상 또는 50%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면서도 불만을 갖지 않는 이유는 공직자들이 그만큼 투명하다. 자기가 활동했던 것 또는 공적으로 사용했던 것들은 다 기록으로 남겨두게 돼 있어요. 인터넷을 쳐보면 누구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요. 그리고 공직자들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뜻한 바가 있어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 사회의 어떤 그 활동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참여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보다 더 바쁘더라고요. 정말 헌신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금 문제. 우리나라나 뭐 세계 어느 나라나 세금을 피해갈 수 없는 나라는 없고 세금에서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일수록 불만이 많은 나라가 되고 또 어찌 보면 빈부격차가 큰 나라일수록 세금 문제가 왜곡돼 있고 제도 자체도 왜곡돼 있고 내는 것도 이제 탈세나 회피 이런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바이킹 국가들 중에 노르웨이는 스웨덴도 그전에는 스웨덴도 약간 유사하지만 제일 강하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노르웨이다. 뭐를 시행하느냐?
전 국민의 그 소득, 지난해 소득, 그 다음에 그 소득을 근거로 해서 낸 세금, 예, 그것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어요. 노르웨이 국세청, 노르웨이어로 되어 있는데 노르웨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 그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옆집 누구가 아는 분이 갑자기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이 차가 뭐 그 5천만 원짜리 타다가 뭐 1억, 2억짜리 탔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 이분들 찾아본대요. 아니면 기자한테 얘기하거나 그럼 기자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어떤 수익 활동을 해서 소득을 벌고 또 그걸로 해서 살면은 오케이. 근데 뭐가 구리다. 예. 이게 그 소득이 신고가 안 돼 있어서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 곧바로 신고가 들어가서 그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되면 괜찮지만 예, 소명이 되지 않으면 세금 추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세율을 부담하지만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불만이 적은 예,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어느 나라나 세금은 적게 내고 싶어 하는데 내가 내는 세금이 공정하게 걷어지고 공정하게 사용되면 불만이 적어지죠. 그래서 노르웨이 홈피에 가보면 거의 그 역사가 200년 됐더라고요. 1800년대 초부터 했더라고요. 1800년대 초부터는 물건을 책으로, 기록으로 남겨서 이제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 주로 뭐 귀족들이나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시민사회였어요. 노르웨이 쪽은. 그래서 시민사회였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은 그 국가에다가 기록을 했대요. 책으로.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제가 지금 바이킹 얘기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킹 얘기. 그래서 노르웨이가 200년 동안 이제 그 세금을 낸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 소득하고 그 다음에 세금 납부 내역을 인터넷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아예 인터넷에 공개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도 투명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서는 누가 세금을 국가에서 제일 많이 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항상 매년 언론에서 보도를 한대요. 누가 세금을 제일 많이 냈느냐. 세금을 많이 내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돈을 많이 벌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투명해요. 그렇게 세금하고 소득하고가 투명하게 인터넷에 공개가 되니까 이게 사기를 치기가 어렵고 탈세를 하거나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자기 소득 이제 몰래 이 소득을 훔치기가 쉽지가 불가능한 거죠. 워낙 그런 투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시도하고자 한다면은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지금은 좀 어려워요. 저는 그것을 한 50년 후에, 우리 후손의 후손, 저희 손자시대, 50년 후에는 그렇게 깔끔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지금부터 그런 희망은 가져야죠. 그런 나라도 있다.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야 정말 정직하고 투명하더라.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세금을 정직하게 집행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도 않고 만족도가 높더라. 세금을 50% 내도 불만이 적더라. 공동체 사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복지 문제로 갈등이 많이 있는데 세금을 일방적으로 어려운 또는 도움이 필요한 그런 가난한 분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되느냐 해서 논쟁이 조금 있어요. 근데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답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바이킹 국가들을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공부하고 본 바로는 바이킹 국가들의 이 기본
사고 방식의 배경이, 바탕이요. 예,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 예, 우리말로는 개신교인데 원래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독일어, 그 다음에 영어는요. 저항자 이런 뜻이에요. 예, 저항자라는 뜻인데 저항하는 사람. 사실 카톨릭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었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 그 공교롭게도 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는 다 국기에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1800년대 초에 이 나라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때 당시 왕정이었지만 시민사회가 꽤 강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구할 것이 있었고, 요구도 할 수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서 그런 어떤, 투명한 나라, 정직한 나라를 만들자라는 운동들이 있었죠. 일단, 국가의 권력이 너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국가 권력의 일부라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정 권리가 법으로서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수혁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 국가 권력이 한편에 너무 치중되어 있으면, 예,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치중되어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이제 물론 뭐 보통 그전에는 국가 안보의 개념, 국가의 그 안보를 위해서 비밀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국정원 예산은 이제 공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 예산은 공표가 되지만 각 부서에 여기저기 숨겨져 있고 그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국정원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드러내서는 안 되는 활동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개하면 안 되죠. 그건 뭐 상식적으로 인정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공개하고 이 공표해도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은 공표할 필요가 있어요. 나 스웨덴 의원들이 10,000원짜리, $10, $10짜리 그 식사비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인터넷에서 누구나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의원이 매일 활동했던 내역. 근데 비서도 없어요. 본인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개하면은 언론에서 검증을 할 테고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이 또 검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국가 권력 중에 행정부 권력은 통제가 되는 거예요. 또 의회도 마찬가지. 의회에서도 그걸 공표하게 되면 의회 권력도 어느 정도는 시민들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죠.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뭉뚱그려서 1년에 뭐 특별활동비 얼마, 특수활동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나마 지난번에 그 중앙일보에서인가 이제 선거 전에 기초의원들 그 활동 내역에서 특정하게 어느 식당으로 몰아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자기하고 관련이 돼 있는 식당이겠죠.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그런 식당. 그런 어떤 이 1년치가 모이니까 꽤 큰 금액이 되잖아요. 그거를 중앙일보에서 이제 의원별로 찾아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거 환영해요. 그런 식으로 공표가 돼야 돼요. 지금은 시작이죠.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아주 창대할. 저는 중앙일보 그 부분은 응원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활동한 것을 이제 차근차근, 지금 비서가 많으니까요. 보좌관도 많으니까 매일매일 활동한 내역하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들 전부 다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IT국가 하는데 그런 쪽에, 건강한 쪽에 IT가 발달을 해야죠. 그래서 중앙일보 화이팅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권력 일부라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정 권리. 이제 국가 권력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요즘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옴부즈만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은 실현이 되고 있고, 또는 국가공무원도 그전에는 고위공무원을 고시로만 뽑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경력 단절이나 또는 임금이 월급이 그만큼 충분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원자들이 수준이 높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쪽으로 조금씩 다양화시키는 인재를 인력 풀을 다양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국민이 다양하게 국가 권력의 활동에 견제를 하거나 또는 참여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옴부즈만 제도나 이런 게 사실은 노르웨이, 스웨덴 쪽에 덴마크 굉장히 발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리들이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는요, 뭐 세무 공무원 1년 하면은 집 한 채 산다 그러고, 저기 교통 경찰 하면은 몇 년 하면 집 한 채 산다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월급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불법을 행하지만 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그거를 막 그 신고해가지고 발본색원하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공직자들의 월급 수준이나 이 베너핏이 수혜 연금이나 혜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잃을 것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공직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월급이나 또는 혜택 이 위의 것을 뭐 촌지라든지 무슨 그 이제 대접 향응 이런 것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제도예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들도 우대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는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배신자 이런 관념이 아주 큰데 내부 고발자가 정상적으로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세월호 사건을 보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데 누군가 그것을 중간에 내부에서 체크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근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제 생각에는 비판과 타협에 의한 원탁 회의가 유럽에는 잔존해서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변화된 모습이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선진화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예, 맞아요. 이 유럽 사회가 우리는 이제 절대 왕정, 왕 중심의 우리 동양에서는요 왕 중심의 이 정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고 왕도 그냥 절대 왕정이었죠. 물론 조선시대 때 왕의 권력이 강할 때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파벌로 나뉘거나 또는 이제 외가 뭐 친척 이런 분들이 이제 실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왕정이었죠. 근데 유럽은 이제 왕정 체제가 오래 지속이 되다가 12, 13세기 이제 르네상스가 조금씩 시작돼요. 그리고 16세기, 1500년대 후반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휴머니즘, 인문주의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강해져요. 그리고 유럽 사회는 왕하고 종교 권력, 교황하고 이제 대립하면서 경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왕하고 교황이 둘 다 썩게 돼. 썩는 중세시대라고 하는 게 어둠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썩게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일어난 게 영국 쪽에서는 이제 명예혁명이고 프랑스 쪽에서는 이제 유혈혁명, 폭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유혈혁명이
벌어지죠. 그래서 시민사회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시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입헌군주제로 이제 프랑스는 이제 왕을 아예 죽여버리고 끝내버렸으니까 지금은 이제 공화정이고, 영국은 왕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의 틀 안에서도 왕을 이제 한 거죠. 지금은 아예 상징적으로 바뀌었지만 그런 식으로 시민사회 권력이 커졌기 때문에 사회를 유지할 때에 국가 권력을 시민들이 통제할 수 있게 돼요.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그런 부분에서 시민사회가 점점 이제 성숙해지고 의식이 이제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지금도 어찌 보면은 1980년대 후반 들어서 한국 사회에 이제 민주화의 흐름이 강해지죠. 그 민주화를 통해서 선거제도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활동이 강화되고 또 지방의원도 이제 생기고, 그래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어떤 기회가 점점점 늘어가고 있죠. 그리고 정치인들도 이제 함부로 시민들을 옛날처럼 막 무지몽매하게 속일 수가 없어요. 특히 인터넷이 발달된 요즘에는 이제 속이면 피 본다. 이게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흐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정직해야 된다. 숨기면 골로 간다. 그 닉슨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 최초는 아니죠. 이제 탄핵을 될 뻔했죠. 탄핵이 될 것 같으니까 사임을 했는데, 그런 스캔들로 인해서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사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처음에는 자기가 정말 몰랐을지도 몰라요. 5명의 그 도둑놈이 워터게이트 빌딩, 그 호텔인지 빌딩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민주당 위원회에다가 뭐 도둑질을 해갔어요. 도둑질을 해갔는데 나중에 FBI가 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청 장치가 발견됐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처음엔 닉슨이 이제 나는 몰랐다, 나는 안 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된 후에 계속 캐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것을 덮기 위해서 했던 어떤 활동들, 덮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들이 이제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닉슨이 사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절대 지금 정치인들 특히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모아가지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이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됩니다. 방장님이 외부자와 내부 고발자를 언급하셨는데 크게는 국민토론의 청문회, 적게는 정책적 협의 간의 새로운 대화 타협 방식의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되어준다면 정착화에 좋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생성이 된다면 방장님께서 책을 내셔도 될 듯 하네요. 제가 책을 낼 정도 수준은 안 돼요. 제가 보통 책을 뭐 낼 수는 있죠. 그냥 요즘에는 그 뭐죠? 그 전자북, 일렉트로닉 북스, 전자책으로 내고 싶은 사람들은 내더라고요. 근데 모르죠. 저도 만약에 어느 날 이제 마음에 그런 어떤 강한 열망의 소원이 생기면 쓰겠죠. 근데 지금은 책으로 써서 이렇게 뭔가 이야기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다 이런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고발하는 문화, 고발하는 어떤 사회 시스템, 이것은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60년대, 70년대에는 제가 보기에는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위험하고 안 좋아요. 사회에 오히려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은 경찰, 세무공무원 월급 쥐꼬리만큼 줘요. 그러니까 한 달 정상적인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부정을 저질렀죠. 그러면 부정을 저질러서 이제 먹고 살아요. 근데 그 고발하는 사람 있잖아요. 고발하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거죠. 예. 본인이 깨끗하지가 않아. 그때의 어떤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이런 어떤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지금 공직자들, 공무원들 전부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자기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더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고 탐욕이다. 그리고 그 탐욕이, 한 사람의 탐욕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세월호 사건과 같은 재앙을 또 참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방산비리 한번 보세요. 특히 방산비리 같은 문제는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도 하지만 이게 방산비리로 인해서 국방력이 이제 저해가 되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의식이, 야, 그딴 걸 가지고 말이야, 네가 그 비밀리에 어디다 고발하고 말이야, 정보를 그렇게 몰래 하냐, 우리를 욕먹이냐, 누워서 침 뱉게 하냐,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고. 근데 그거 옳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자기 이익을 또는 자기 조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큰 이익을 이제 훼손시키는 거고, 또 심지어는 이제 세금을 납부한 사람, 또는 어느 직장이면 그 직장의 물건을, 그 회사의 물건을 사가지고 그쪽에 돈을 준 사람들, 소비자죠.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잘못에 대해, 얼마 전에 제가 화가 난 이야기가 있는데, 현대차 어느 부장이라는 분이 내부적으로 어떤 차에 결함이 발견이 돼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얘기하다가 내부에서 안 되니까 외부에다가 고발을 해서 리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뒤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 사람은 완전히 회사 내부에서 찍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상한 대로 발령을 내기도 하고 압박을 가해가지고 그게 뭐냐 이제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이제 기사에 썼더라고요. 이거요, 현대차에서 그 부장한테 표창을 주고 승진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현대차 세계 수준으로 못 가요. 토요타가, 제가 2010년에 미국 갔는데, 그때 어떤 때였냐면, 토요타 차가 캠리인가요? 그 리콜에 걸렸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조단이에요, 조단. 그 리콜 그 배상이. 그 브레이크 그 페달 쪽하고 결국엔 나중에 발견된 게 페달하고 그 바닥에 까는 매트하고 걸려가지고 사고가 나고 그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기도 하고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조사 들어갔죠. 그 사람들한테 보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토요타가 흔들흔들했어요 그때. 물론 그 뒤에 이제 거기다가 그 뭐죠? 일본 지진 났잖아요. 동일본 지진 나가지고 이제 토요타가 진짜 흔들거렸죠. 근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표창해야 된다. 수영님이 요즘 주위에는 일반인들이 예전에는 예산이 1조, 10조, 100조라는 돈을 푼다는 개념에 화들짝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천문학적 예산들이 정부의 건의에 따라 국회에서 인준을 통해 집행된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팬으로 가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첫 번째네요. 뭐 하여튼 감사드리고, 천문학적인 지금 내년 예산을 보니까 460조라고 제가 지금 잠깐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볼게요. 이게 우리가 조 하면은 개념이 생기지가 않아요. 어떤 만져본 거 10만 원, 100만 원, 뭐 1억 이 정도 하면은 조금 개념이 생기는데 조, 1조, 2조, 뭐 3조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특별하게 개념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그냥 쓰긴 쓰는데 2000 예. 송파 장군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그래서 개념이 형성이 안 된, 예? 근데 그것을 우리는 좀 가능하면 실제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제가 바로 안 나오는데 내년 예산이 대략 이제 이 460조, 그 전에 350조 하던 때 제가 이제 좀 관심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굉장히 조금만요. 470조 5천억 원. 내년이죠. 그러니까 2019년이네요. 2019년 기준으로 470조 원의 예산이에요. 이거 뭐 어마어마해요. 예?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인력을 이 재정을 운용하는데 누가 지금 이 국회 이제 그 감시를 하냐면 국회의원들이 감시를 하죠. 국회의원들이 감시를 하는데 이제 국회에서 감시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국회의원들은 주로 예산을 따는 데 집중이 돼 있어요. 자기 지역구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예산을 제대로 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특별한 문제가 터지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 얘기를 안 하죠. 물론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각 그 부처별로 이제 9월부터 보통 조금 있으면 이제 해야 되죠. 국정감사 하면서 각 부처별로 예산 제대로 사용했는지 확인은 하기는 해요. 근데 국회의원들만으로는 약하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분야, 자기가 이 직장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그 분야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일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갖는 관심만큼 잘못이 있으면요,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불만을 갖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려니 하고, 나중에 이제 조금 활발하신 분들은 선거 때 한번 보자 이러는데, 선거 때뿐만 아니라 그냥 길 가다가 동사무소라도, 뭐 구청에서 잘못했으면 구청이라도, 아니면 전화라도 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내부자의 이 청렴, 정직, 내부자가 그 발견을 훨씬 더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부자는 다 알거든요. 물론 정치적인 어떤 그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내부자가 다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정치적으로 결정됐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에 부당한 개입이나 부정부패 쪽에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해야 되죠. 시정 조치하도록 해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그래야지 정부 예산이 깨끗하게 집행이 된다고 국민들이 신뢰가 생길 때에 그때 비로소 세금을 조금 올려도 이게 기분이 덜 나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금 1%라도 조금이라도 올리면요, 기분 나쁜 거예요. 니들이 나한테, 니들이 어떻게 잘 쓰냐?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왜 세금을 올리냐? 이런 입장이 크거든요. 비공개 예산도 몇십조, 몇백조 하지 않을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요. 아주, 비공개는 아닌데, 공개는 돼 있는데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하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 MB 정권 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 4대강 사업을 했어요. 근데 4대강 사업을 할 때에 정부 예산도 있었지만 정부 예산이 아니라 수자원공사를 이제 내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해요. 그 수자원공사 지금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수자원공사의 적자 규모. 그래가지고 수자원공사가 지금 2016년도 이제 그 SBS 뉴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난해 4대강 사업 부채 5조 6천억 원을 떠안으며, 부채를 떠안았어요. 수자원공사가. 첫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5조 6천억을 정부 예산을 통해서 집행해야 될 거를 수자원공사가 집행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 산하 기관들이 많이 있고 정부 직접 세금을 통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부에서 세금으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공사채, 공사 같은 경우 수자원 공사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수자원 공사 이제 빚이 생기면 이거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채권 발행을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채 발행해서 이제 그 사실은 국가 예산, 국가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을 하다가 생긴 부채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면 470조 말고도 제가 이제 파악은 나중에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큰 금액이 또 있을 겁니다. 숨겨져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이 국가 전체적인 규모,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하긴 하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전력이 이제 국가에서 운영을 했는데 공사로 이제 독립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공사에서 지금도 공사 수준인데 영국과 같은 나라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를 사기업에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사기업으로 가게 되면 경쟁이 치열하면 전기료가 내려가는데 경쟁이 이제 독과점 체제로 가면 전기료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국은 좀 경쟁이 약해요. 그래서 영국은 전기료가 비싸고 미국은 전기료가 좀 싸요. 예, 한국보다 좀 싼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살아봤을 때 생활비로 봐서는. 그래서 그런 어떤 공사들이 국가 내에 있는데 이제 어떤 정책을 크게 보는 입장에서는 야 작은 정부가 좋다. 한쪽에서는 큰 정부가 좋다. 큰 정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의 공화당 쪽이에요. 예. 민주당은 큰 정부를 지향하고 근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 쪽에서 이런 어떤 전기를 생산하는 회사를 사기업으로 이제 다 풀었어요. 예. 그러니까 풀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가에서 이제 사용하는 예산은 적어진 거예요. 그만큼. 국가 예산 규모가 적어진 거죠. 우리도 국가 예산 규모를 줄이려고 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한국은 예산이 굉장히 이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첫째는 석유나 생산해야 되는데 석유, 원전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크게 한 덩어리로 수입을 해야지 우리가 싸게 수입을 하지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해가지고 수입해 오게 되면 이제 원료부터 비싸져요. 그래서 지금 한전 이제 민영화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인데 이제 모르겠어요.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 여당 쪽은 절대 민영화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유한국당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전 민영화 쪽에서. 수영님, 이명박 정권 4대강은 어느 정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비리가 발생해도 말도 많았지만 이상기후의 가뭄 해결에는 큰 해결점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탈원전으로 가게 되면 전기료는 많이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4대강 저는 찬성입니다. 욕 좀 먹지만 아는 분들한테는. 첫째는 이번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고서 야 4대강 문제 심각하니까 그쪽 지지자들 그분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4대강 물 좀 흘려라. 보를 열어서 물을 흘려야지 녹조가 개선이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올해 초에 비가 안 올 때 심각했죠. 비가 오기 전까지는 정말 심각했어요. 녹조도 더 심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1, 2년 봐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물이 충분히 있다면은 물 흘려가지고 쓰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4대강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4대강이 잘했다. 그리고 이제 그렇죠. 가뭄 해결에 큰 도움이 됐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자전거 도로와 같이 자전거 도로나 곳곳에 유휴지를 활용한 이 공간을 마련해 놓은 거.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유럽 지역을 보고서 그 구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럽을 본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한강에서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이렇게 일부 구간 빼고는 자전거 타고 갈 수 있거든요. 우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좋고 또 자연을 이렇게 접하는 특히 지금 베이비붐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베이비붐 시대가 보통 58년도부터 69년까지 이제 12년 정도 보는데요. 또는 그냥 60년대. 그러니까 몽땅 나을 때죠. 69년도생까지가 베이비붐 시대인데 지금 이분들 퇴직 중이에요. 퇴직해가지고 옛날에 없던 현상이 뭐냐면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주말이든지 뭐 휴가 때든지 많이 다녀요. 4대강도 강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 대통령 그 4대강에 대해서는 좀 찬성 입장이고요. 이제 탈원전으로 가면 전기료 많이 오를 것이다. 이거는 뭐 확실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스스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되고 석유도 나고 가스도 생산되고 그러면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정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외부 가격, 석유 가스 가격이 이제 70년대 두 번의 석유 파동이 있었거든요. 오일 쇼크가 왔는데 그런 일 벌어지면 우리 전기 문제 심각해지죠. 그리고 지금 이제 탈원전에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 중에 가장 큰 것이 태양광하고 풍력이거든요. 조력도 있지만 아직은 실험 단계고. 근데 태양광하고 풍력은 검증이 됐어요. 검증이 됐는데 어느 나라에 적합하냐면 미국의 그 아리조나가 보통 여름에 40도가 넘어요. 햇빛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요. 그리고 땅도 넓어요. 아주 건조하고 또 먼지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많이 가서 사는 데예요. 노인분들이 은퇴하고 사는 동네가 애리조나 주인데 애리조나 주 같은 데는 아주 좋아요. 바람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근데 사우디나 그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서도 이제 태양광 추진하거든요. 근데 이쪽은 태양광이 오히려 위험 요인이 많아요. 얼핏 생각하면 햇빛 그쪽 뜨끈뜨끈한데, 근데 문제는 바람, 모래폭풍 이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햇빛 이제 그런 보안 장치를 많이 개발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태양열 지별판 엄청 깔아져 있는데 보면은 미세먼지는 그렇죠. 미세먼지, 바람. 그게 이제 사우디 쪽에서 이 태양광 발전을 시도하다가 이게 확대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우디 뭐 사막 엄청 넓잖아요. 석유도 많은 나라지만 자기들이 이제 석유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동 국가들 특히 사막 있는 국가들이 이제 사막이라기보다 모래사막 말고 황야죠. 이제 사람들은 살 수 없지만 풀들 아주 마른 풀들이 살고 있는 그런 황야 이런 지역을 개발해서 이제 태양광 시도를 해봤는데 먼지 뭐 관리가 쉽지 않은 거죠. 눈을 따갑게 하고 관리하고 계신 분들도 태양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듯하다. 장기적인 관리 측면에서 그렇죠. 한국은 더 힘든 것이 뭐냐면 진짜 태양광 발전소를 일반 화력 발전소나 원전 수준으로 하려면 면적이 그냥 한두 평이 아니고요. 서울 크기도 아니고 정말 충북, 뭐 제주도 이렇게 큰 면적이어야 돼요. 미국 애리조나 같은데 설치해 놓은 거 보면 끝도 없어요, 그냥. 그런 것이 네모난 그런 어떤 태양 발전 시설이 군데군데 이렇게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요. 그래야지 조금 태양광 발전소 하는구나. 그러지 지금 우리 남한 국토 10만 평방키로도 안 되는데 코딱지만한데 산도 많아요. 산이 70%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물론 집이나 이제 유휴 지붕 같은 데다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거는 뭐 그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예 산업
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재생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실정에, 우리 한국 실정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열 발전이나 조력 발전, 화력 발전으로 설상 간다 하더라도 화력 발전은 빠지겠죠. 개발 측면, 화력 발전 중에 이제 가스 발전 그쪽은 괜찮죠. 기업가처럼 확실한 이익 마인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책 없이 가지 말자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우리 지금 대책 없이 처음에는 이게 이제 진보 쪽에서 생각하는 그 내용이 저기 그 일본에서 원전이 터졌잖아요. 예? 동일본 이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방사능, 바다 오염, 예, 그 지역 반경 30km 이내는 살 수도 없고, 예? 그 바깥으로 다 소개시켜야 되고 이 후유증이 엄청 큰 거죠. 그 독일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독일하고 제가 덴마크는 이미 이제 아예 그쪽으로 갔어요. 덴마크에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 발전 회사가 있어요. 베스타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독일도 이제 그 덴마크를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원전은 이제 더 이상 짓지 않고 폐기만 하겠다. 근데 우리가 덴마크하고 독일하고 사정이 비슷한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 지금 태양광 하려면 유휴 땅, 유휴지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뭐 살기도 북적거리는데 없죠. 태양광은 한국의 어떤 이 기상 면에서도 조금 대규모로 하기에는 좋지 않다. 물론 나중에 기술이 정말 발전해가지고 그 효율이 발전 효율이요. 햇빛을 이제 에너지로 그 변경하는 효율이 높으면 괜찮다. 근데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가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봐요. 대신 풍력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 볼 수가 있어요. 덴마크 사례를 보면 베스타스라는 회사가 막 해상 그 1km 밖에 이제 주민들이 살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근데 그곳에다가 뭐 높이가 한 200m짜리 타워를 세우고 거기다가 날개 길이만 거의 100m짜리 어마어마하죠. 이게 예, 그 상상이 안 가는데 이제 100m까지는 아직 안 되는데 7, 80m짜리 터빈 3개 이제 연결해 놓은 그 터빈이 계속 돌아가요. 근데 이제 그런 쪽은 우리도 그 나라가 이제 북해도 덴마크가 이제 접해 있는 나라가 이제 노스시라고 대서양 쪽에서도 이제 북해라고 하는 쪽이죠.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근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도 안 돼요. 태풍 갈 때는 풍력이 멈춰야 돼요. 안 그러면 풍력 그 타워 다 망가져요. 부서져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마 이 태풍 왔을 때도 다 가동을 멈췄다 그래요. 그리고 언젠가 한번 이 멈춘 상태에서도 태풍이 왔을 때 제주도에 있는 이 타워 하나가 부러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강해도 그 리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요즘에 서해안 쪽으로는 태풍급 바람은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동해안 또는 저 강원도, 매미 이런 거 동해안 쪽은 좀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서해안에 이 풍력 발전 단지를 전략적으로 건설하는 쪽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쪽이 이제 깊지가 않잖아요. 이 대륙붕이라 그래가지고 바다가 깊은 동해안은 이제 바다가 깊은데 그래서 조금 비용이나 이 설치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서해안 쪽은 풍력 발전 단지로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풍력 발전 단지 사이에다가 조력 발전 시설, 이 풍력 타워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200m짜리 이렇게 타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타워를 세우고 바닥을 탄탄하게 다지면 뭐 내구연 한 50년, 100년 이렇게 정해서 이제 공사를 하겠죠.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그 조력, 이렇게
물이 이제 밀물선 왔다 갔다 하면서 조력발전 시설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같이 한번 연구해서 건설하는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